40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오전 홀수용 문제 실기 파트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6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로 먹여 시국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자, 식사를 도울 때 우리가 사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하는 묻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냐 하면은 자, 우리가 식사를 드리기 전에는 국이나 물이나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나서 식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했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레몬 탄산수 이런 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레몬은 뭐예요? 우리 신음식 이런 거는 사례를 오히려 더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음식은 제외하고 우리가 식전에는 물이나 국이나 차 등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턱을 덜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긴 자세를 해야지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는데 훨씬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번은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리가 아니고 숟가락 중앙에 적당히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넣고 입안 깊숙이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안 깊숙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더 구토를 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의자는 등받이도 높게 있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팔걸이가 있는 것이 좋고 의자 깊숙하게 앉아야 되고 발바닥은 땅에 닿아야 되고 팔꿈치는 식탁 위에 올라가게 바짝 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잘 이해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음식의 온도는 치매 대상자잖아요. 누가 확인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은 어르신을 식탁에 앉혀놓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식탁에 앉으시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식사를 다 준비해서 어르신을 식탁에 앉게 해서 식사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을 담아 놓는다든지 생선이 나왔을 때는 생선의 가시뼈는 미리 제거해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은요. 우리 식사를 드릴 때는 좀 식사 분위기가 치매 어르신들은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서 음악도 조용한 음악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아예 꺼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5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치매 대상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해서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은 어르신들이 또 조용히 집중해서 드십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식사 방법, 수면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40회도 또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8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끓이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자, 가루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양이 적을 때는 우리가 바늘을 뺀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아예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복용을 시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가루약을 떠내거나 이러면 습기가 들어가면서 약간 상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입안에 가루약을 직접 털어넣거나 이러면 안 돼요. 가루약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물에 개서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 주스에 섞어서 주면 우리 약은 보통 뭐하고 드려야 되죠? 물하고 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스에 섞어주거나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다음 5번은요.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먹다 남은 가루약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면은 어떻게 돼요? 습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효과가 없어지죠. 그래서 맞지 않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맞는 정답은 4번뿐이 없습니다. 다음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냐면 물약병의 뚜껑의 안쪽은 어떻게 해야 돼? 약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안쪽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향하고 병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 물약병을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이렇게 된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유심히 보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어디가 틀렸냐면 색이 변했거나 뭔가가 뿌옇게 뜨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흔들어서 먹여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상한 거고 변한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죠. 다음 3번은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우리가 물약병에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라벨이 붙은 쪽을 내 손바닥에 오도록 치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건데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르다 보면은 그 라벨에 적혀 있는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교과서에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4번은 병 입구를 손으로 닦으면 되겠어요? 손은 안 되겠죠. 최소한 종이수건 정도로는 깨끗한 종이수건 정도로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다음 40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귀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약, 안연고, 그다음에 귀약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니까 교과서를 열심히 보시면서 또 문제 푸는 이렇게 방법을 좀 배우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 귓구멍에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에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귀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자, 우리가 귀에 약을 점적할 때는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는 건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가 귀에 약을 넣을 때는 중앙이 아니고 측면을 따라 쭈루루룩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가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X 측면이 맞습니다. 2번은요. 자, 약은 햇빛을 피해서 보관해야 약 성분이 변질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알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겠어요? 습기가 없는데. 다음에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기가 안 들어가게 퍼낼 때. 다음에 어떤 약이라도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약을 올려놓지는 않겠죠. 이거는 다 약 성분의 변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가 점적 후에 5분 정도는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고 귀를 자세를 유지하고 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대로 이제 조금 자세를 하고 있다가 작은 솜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귀에 느슨하게 끼워놨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끼워놓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15에서 20분 동안. 다음 5번은요. 우리 후하방, 후상방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귀 모양에서 귀의 윗부분을 뒤로 위로 잡아당겨야지 귀 안쪽으로 길이 쫙 펴지면서 약이 제대로 측면을 따라 들어가야지 우리가 귀에 염증이 있거나 한 곳에 치료제가 잘 도달해서 효과 있게 약을 잘 우리가 점적한 거다. 이래야지만 어르신들이 치료도 제대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귀에 약 넣는 방법. 또 여기는 예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귀 약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또 어떻게 돼요? 귀에 넣는 약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워. 그러면 예, 그것이 속 안에 있는 뇌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막 토할 것 같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따뜻하게 그렇게 해서 내가 손으로 붙잡고 약병을 좀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내 손이 차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우리 쌍화탕 원탕 하듯이 살짝만 데웠다가 참기를 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귀에 대한 귀약에 대한 문제가 나면 그런 문제도 시험에 이제 잘 나오니까 같이 연관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41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화장실까지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휠체어로 태우고 가셨든지 지팡이를 짚고 가셨든지 어쨌든 화장실까지는 갔어요. 자 1번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자, 여기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잠금장치 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한다. 이 얘기는 만약에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잠금장치 눌렀는데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모르면 되게 당황하고 또 당황하다 보면 낙상의 위험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은 되도록이면 잠그지 않도록 문을 닫아 놓기는 하지만 똑딱 이렇게 잠그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런 설치를 아예 없애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2번은 어디 틀렸냐면은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어르신들이 그 슬리퍼가 제대로 신겨지지 않고 그러면 좀 미끄러지거나 또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운동화를 신기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눈높이 아래가 아니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뭐 화장실 표시를 해놓거나 이러면 좋겠죠.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뭐예요?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의향을 물어봐야 되겠죠.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를 확인해서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우리가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에 요청하도록 알립니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 어르신의 상태가 괜찮은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배설독기 문제가 나오면 여기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다음 42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침상에 누워서 배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요? 보행이 안 되니까 걷는 것이 안 되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이 딱 나는 게 간이 변기가 생각이 나죠. 간이 변기를 가지고 어르신을 어떻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옳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1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본이불로 덮어준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네,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답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가 이제 방수포를 좀 깔아주고 간이 변기를 대주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무릎 아래가 아니고 둔부 밑이고요. 다음에 3번은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옷과 이불을 옷을 다 입혀드리고 이불도 다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 스크린을 이제 치워드려야 되겠죠. 다음 자 4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간이변기를 대주고 나서는 조금 더 소변이나 대변을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침상 머리를 살짝 올려줬어요. 올려줬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제자리로 하려면은 침대 머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다음 5번은 자,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두께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순서들, 요런 말들이 침상 배설도께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자, 여기에서 왼쪽이 편마비래요. 왼쪽이 편마비인데 이동 변기를 사용해서 배변 돕기를 할 건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는 거예요. 정답은 네, 4번이 맞겠죠. 자, 1번 어디가 틀렸냐면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편마비면은 균형을 찾기 힘든 분인데 우리가 이동 변기도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변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겠죠. 다음 2번은 예, 이 말도 많이 나오죠. 이동 변기의 높이하고 침대 높이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죠. 같도록. 같도록. 다음에 3번은 왼쪽이 편마비인데 왼손으로 변기 손잡이를 잡게 할 수 있겠어요? 못 잡죠. 오른손 쪽이죠. 다음 5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자, 왼쪽이 편마비인데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면 안 되겠죠. 왼쪽이 편마비면 왼쪽을 지지해 줘야 되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교과서에 있는 말들을 요 말씨나 토시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반대로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다 들었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얼마나 하시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4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검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거예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서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활동이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치매 증상 및 과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실검을 했을 때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다음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소변이 자연스럽게 그냥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자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실제로 아랫배가 좀 빵빵하고 불룩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1번 움직이지 않게 한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데워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회를 취하게 한다. 자,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것이 정답이 3번이죠. 예, 도뇨관이 꼬였는지 아니면 도뇨관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백막감이 생기고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유체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맨 먼저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이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세 시간마다는 꼭 우리가 소변 색이라든지 소변의 양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두세 시간 전하고 똑같다 이러면 혹시 어디가 눌렸나 꼬였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르신이 벌써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이런 관찰력이 뛰어나야 되고 어르신이 정상으로 호소할 때 즉시 좀 뭔가를 관찰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시험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돌봄을 할 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이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 모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에 치실을 사용한다. 자, 어르신의 구강 관리에 대한 문제겠죠. 자,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우리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원을 그리듯 회전하면서 3분 이상씩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죠. 자,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구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우리 칫솔질, 구강관리 칫솔질 하는 거는 식사 자세랑 똑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히면 안 되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넘어가면 기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어르신들을 앉혀갖고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이고 턱을 약간 당긴 자세에서 치카치카를 시키는 겁니다. 다음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4번은 치약을 두툼하게 짜면 안 되고 칫솔모 위에 눌러 짜서 이렇게 안으로 솔 안으로 끼어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그림이 시험에도 나왔었고 다음에 교과서에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툼이 아니고 눌러 짜 넣는다가 맞겠죠. 다음에 5번은 혈액 공고 장애가 있으면은 치실을 사용하지 마라. 치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혈액 공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은 좀 날카롭죠. 마지막에 치카치카 칫솔 하고 나서 우리가 치실을 하지만 그 치실이 혈액 공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잇몸을 잘못 건드리면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고 장애 있다면 치실 X다.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시면 돼요. 다음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여기에서 정답은 네, 2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공복이라든지 식후는 머리 감기는 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손톱이 아니고 뭘로 해야 되죠?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이래야 되고요. 다음 3번은 자, 우리가 빗질을 할 때는 머리 빗질, 손질을 해줄 때는 한 손으로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이렇게 빗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은 자, 우리가 어르신들 머리 감겨주고 나서 또 뭐예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여주고 제거한 후에 마지막에 헤어 드라이를 사용해서 머리를 깨끗하게 빨리 잘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거나 머리 감기거나 할 때 준비 물품에 헤어 드라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의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해서 그 보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한다가 정답이겠죠. 다음에 48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들어오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라고 하는 것은 물을 사용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르신의 상태가 지금 막 이렇게 물을 사용해서 샤워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머리에 발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모발을 충분히 내용물을 적신 다음에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를 해요. 마사지 한 다음에 거품에 그 머리때라든지 기름기가 묻어 나오게 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내요. 닦아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다 하면은 다시 모발이 좀 많이 들었거나 이러면 5번에처럼 세정제를 다시 반복해서 또 발라가지고 거품을 또 뽀글뽀글 내요. 마사지 한 다음에 그러고 마른 수건으로 또 닦아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교과서에 그 그림으로 머리에 거품 보글보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림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거기 밑에를 유심히 읽어보면 여기 있는 말들이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시험에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유심히 읽어보면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49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자, 회원부 청결 돕기 뭐 이런 문제도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거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얘기예요. 1번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번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회원부 청결 관리를 할 때는 대상자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르신이 신체적인 조건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5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통목욕 돕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통 안에 들어가는 순서는, 통 안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순서는 들어가서 몇 분 있어야 되는지, 또 들어갈 때는 어느 발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요양보호사는 어디 쪽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매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이번에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1. 팔, 몸통, 회원부, 다리, 손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해야지 가운데 앉혀놓으면 어르신들이 불욕으로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져 버리거나 이럴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자, 1번은 정답 어디가 틀린다면은 자, 우리가 통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는 목욕 의자에 앉아서 몸을 좀 닦고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순서가 먼저 발에 물을 적셔봐서 온도를 좀 확인하면서 발을 먼저 씻기고 그다음에 다리, 팔, 몸통 회원부입니다. 그래서 통목 역시 통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씻길까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다리, 팔, 몸통, 회원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감기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식사 직전이나 식사 직후나 이럴 때는 머리 감기기라든지 목욕하기라든지 이런 걸 피해야 되겠죠. 다음에 3번은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손으로 잡으라고 그래야 되죠? 건강한 쪽 손으로.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자, 대상자를 일단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치매 어르신이 아니죠. 그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통목욕 정도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만 부축하면은 어르신들이 화장실까지 와서 목욕의자에 앉고 통 안에 들어갔다가 또 부축하면 나오고 이 정도니까 감각이 있는 거죠. 감각이 있으니까 우선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발끝에 물을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하면은 통목욕 시에는 어느 달이 먼저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어느 달이 먼저 통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면 건강한 다리.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을 붙잡아 줘야 될까요? 불편한 쪽. 다음 51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앉히는 순서는 자, 편마비고 침상에 누워있는 번 일어나 앉히는 순서 그림이 책에 있고요. 요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기는 가나 다라가 있죠. 가나 다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산다.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막 헷갈리는 것 같죠. 선생님들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자세히 선생님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또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일단 가서 서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얌전하게 자세를 잘 잡아줘 올려주고 다음에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다음에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히고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도록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해서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답은 2번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침상에 누워 계신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하고 옆으로 돌려눕힌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서서 건강한 쪽에 어깨를 지지하면서 불편한 쪽에 다리를 끌어내리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다음 52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자,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 이제 이동하는 그림인데요. 요거는 정답이 4번이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다음에 도로턱, 문턱을 오를 때는 사실은 뒤에를 발로 밟고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병원에 다녀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녀오셨으면 다시 휠체어로 태워서 집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자, 나번에 있는 휠체어를 자동차 안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을 잡습니다. 휠체어를 그러니까 가지고 왔다는 뜻이죠. 다음,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어르신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죠. 안전벨트를 풀어주고요.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자, 탈 때는 엉덩이 먼저 앉히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내리는 거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요? 다리 먼저 차례로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리 나왔어요. 다음, 답은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잘 안정되게 이제 놓은 다음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행 벨트를 어디에 묶었냐 하면은 허리에 묶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 붙잡아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상 보면 오른쪽이 편마비 있네요. 자,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대편 벨트 손잡이도 같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허리에 묶고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선다고 했으니까 대상자의 언디
오른쪽 뒤에 서야 되겠죠. 그 오른쪽 뒤에 섰지만 오른쪽만 붙잡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 뒤에 서서 한 손 오른쪽도 많이 붙잡지만 왼쪽도 같이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는 허리만 많이 강조를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쪽 뒤에 서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놔야 되겠죠. 다음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척추 고정판이 나와 있고요. 뭐 벨트가 뭐 3개 이렇게 묶으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우리가 절대 일어나 보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대로 환자를 똑바로 펴놓은 상태에서, 자, 어떤 것이 정답인지 볼게요.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 엉덩이, 윗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면은 5번이겠죠.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습니다. 머리 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돼. 바로 옆에 놓고 다음에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소 쪽으로 돌린 다음에 그 밑에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그대로 넣겠죠. 그리고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제대로 오도록 잘 놓고 이제 벨트로 묶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묶을 때는 아래서부터 위로 3군데 묶으라고 그랬죠. 무릎 한번 묶고 손목과 엉덩이 한번 묶고 또 어디 묶어요? 윗팔 순서로 묶어서 그대로 잘 이송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5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 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자, 복지연구에서는 대여 품목이 어떤 것인가요? 그다음에 이런 물품 중에서 그 물품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을 올바르게 된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 구입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말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여 품목 8종목만 알면 나머지는 또 다 구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침대, 보행기. 자, 요 중에서 대여는 4번에 있는 수동침대가 대여죠.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이런 거는 구입 품목이죠. 그러면 대여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또 배회 감지기, 경사로, 욕장 예방 매트리스 이런 것이 대여다, 대여 품목이다.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한번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요로 감염,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의 욕창, 5. 느린 맥박. 자,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로 감염 증상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좀 제법 많아요. 하복부 통증이 있고, 배뇨통,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것 같은 거, 소변색이 변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그다음에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가려움증을 얘기하는 거죠.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의 통증, 그다음에 오심, 구토, 또 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58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르신들이 혼자서 걷는다고 해도 우리가 화장실까지 갈 때 그 복도나 길에 자잘한 물건이 있거나 이래서 시야의 폭이 어르신들은 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지니까 걸려 넘어질 확률이 있는 것들은 다 좀 치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1번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이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3. 변기에 면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다음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자, 요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자세를 바꿀 때 빨리 움직이거나 이러면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이래서 또 낙상이 되겠죠.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화분을 두는 게 문제죠, 입구에. 그래서 바닥에 우리가 전선이나 어떤 물체, 헝겊, 수건, 뭐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이 있으면 보행 시에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하면은 예, 고관절 골절 뭐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위험해지니까 죄다 치워라 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취침 시에 화장실 표시등을 켜둬야지 끄면 안 되겠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두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낙상 예방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9번은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지금 태풍 예보를 듣고 있을 때는 정답은 예, 2번입니다.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웁니다. 자, 태풍 예보가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에 연료를 1번 같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연료를 미리 채워둬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0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변비가 있으신 분은 어떻게 식사를 드려야 될까요? 고혈압 있으신 분은 뭐 어떻게 식사를 드려야 될까요?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어떻게 식사를 드려야 될까요? 뭐 이런 식사 원칙들이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보리나 검정콩이나 미역을 섭취한다. 2번 생과일 대신에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보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소분 섭취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예, 1번이 맞습니다. 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어떤 식품이나 신선한 채소나 뭐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굉장히 많아요. 현미, 보리, 고구마, 감자, 통밀, 검정콩, 강낭콩, 뭐 된장, 완두콩, 무청, 양배추, 상추, 오이, 부추, 또 참외, 자두, 무화과, 배, 사과, 미역, 김, 미역줄기, 파래,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이런 등등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우리가 1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변비나 뭐 이런 거는 다 알 것 같은데도 선생님들이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61번